안녕하세요. 토요미스테리 디바제시카입니다. 여러분의 구독은 선택입니다. 전 계속해서 좋은 영상을 만들겠습니다. 1892년 8월 4일 무더운 한여름이었죠. 오전 11시 10분쯤이었습니다. 미국 매사추세츠 작은 마을 폴리버에 있는 한 부유한 저택에서 다급한 비명소리가 들렸죠. 아빠가 죽었어요! 누가 들어와서 아빠를 죽였다고요! 이 목소리의 주인공은 바로 이 집의 둘째 딸 리지 보든. 당시 창문을 닫고 있던 가정부 브리짓이 가장 먼저 깜짝 놀라 거실로 달려오게 되는데 눈앞에서 끔찍한 광경을 목격하게 됩니다. 아버지 앤드류 보든이 낮잠을 자는 듯한 자세로 소파에 누워있는 듯 했지만 그의 머리에는 날카로운 무게에 의해 수차례 찍힌 채 피투성이가 되어 있었죠. 너무도 놀란 딸이 일단 가정부에게 의사에게 연락을 하라고 하고 아버지를 살펴보는데 이미 숨을 거둔 듯 미동이 없습니다. 얼마 후 주치의가 도착을 했고 그는 이 상황의 심각성을 파악한 후 아버지가 숨을 거두셨다는 걸 확인합니다. 그리고 무심결에 근데 어머니는 어디 계시나요? 라고 묻게 되는데요. 이때 리지가 잘 모르겠다고 말하면서 혹시 어머니도 살해당한 게 아니냐고 되묻습니다. 가정부는 엄마 애비를 찾기 위해 급하게 2층으로 올라가게 되는데요. 그리고는 안방 침대 옆에 쓰러져 있는 그녀를 발견합니다. 애비 또한 피투성이었죠. 신고를 받은 경찰이 오전 11시 45분경 보든가의 살인 현장에 도착한 후 본격적인 수사가 시작됩니다. 애비의 사망 추정 시간은 9시에서 10시 사이, 즉 아버지보다 먼저 살해된 것으로 보였습니다. 또한 시신을 조사해보니 애비는 살해당할 당시에 살인자를 쳐다보고 있었고 그 상태로 귀 왼쪽을 도끼로 맞은 흔적이 보였는데요. 애비는 공격을 받아 바닥에 넘어지면서 코를 다쳤는데 범인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고 쓰러진 애비의 뒤통수까지 도끼로 내려친 것이 확인됩니다. 그렇게 무려 18차례나 무자비한 도끼질이 계속된 거죠. 이후 10시 30분에서 11시 10분경 범인은 1층 소파에서 자고 있던 아버지 앤드류를 공격합니다. 잠든 그를 향해서 도끼를 휘두르기 시작한 살인자는 아버지의 얼굴을 무려 11차례나 내리쳤습니다. 이렇듯 보든 부부의 시신은 차마 두 눈으로 보기 힘들 정도였죠. 도끼에 의해 생긴 머리 쪽 상흔들 모두 피로 물들어 있었는데요. 생각해보면 이 정도면 범인에게도 상당량의 혈흔이 튀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사건 당시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보든의 집에는 부부와 두 딸 그리고 가정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누가 이런 잔인한 짓을 저지른 걸까요? 그 당시 외부인의 침입의 어떤 흔적은 전혀 없었습니다. 또한 큰딸 엠마는 집에 완전히 없었고요. 둘째 딸 리치와 가정부만 있었기 때문에 경찰은 우선 이 두 사람을 중심으로 조사를 시작합니다. 가정부 브리짓이 말하길 아버지는 그날 10시 반쯤에 집으로 돌아왔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사망 추정 시간을 10시 반 이후로 생각한 거죠. 하지만 그때 문이 잠겨 있었고 가정부가 아버지를 위해 문을 열어주려고 하려는 찰나 2층 계단 위에서 웃음소리가 들렸다고 합니다. 가정부는 이게 누구인지 확인해보진 않았지만 당연히 2층에 있는 둘째 딸 리치의 웃음소리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이때는 엄마 애비의 사망 추정 시간쯤이었고요. 가정부의 말이 사실이라면 2층에 있던 리지가 엄마가 공격당하는 걸 몰랐을 리 없을 텐데요. 경찰은 이제 딸의 행적을 조사해보기로 합니다. 리지가 말하길 자신은 아버지가 집에 오는 그 10시 반에 부엌에 있었다고 말합니다. 그러다가 다시 생각해보니 계단을 내려오고 있었다고 말하면서 진술은 번복되죠. 리지는 집에 온 아버지를 맞이했고 아버지가 낮잠을 자러 간다고 하기에
부츠 벗는 걸, 아버지 부츠 덮는 걸 도와줬다고 진술합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사건 현장 사진에서 사망한 아버지는 부츠를 신고 있었던 거죠. 리지가 거짓말을 한 이유는 뭘까요? 의심스러운 건 이뿐만이 아닙니다. 리지는 처음에 아버지의 비명을 들었다고 말했지만 결국 나중에는 아무것도 듣지 못했다고 말합니다. 그녀의 이렇게 엇갈리는 알리바이에 경찰은 혼돈스러웠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딸이 무작정 범인이라고 쉽게 단정할 수는 없었는데요. 그러던 중에 이 보든 내 지하실에서 2개의 도끼와 1개의 도끼 날이 발견됩니다. 피해자들은 부부 둘 다 도끼로 공격을 받았기 때문에 어쩌면 이게 범행 도구일 수 있겠죠. 자세히 그걸 살펴보던 경찰은 특히나 이 손잡이가 없는 도끼날에서 수상한 흔적을 찾아냅니다. 그거에 이렇게 먼지와 재가 붙어 있었는데 이게 마치 지하실에 오래 있었던 것처럼 연출해둔 어떤 엉성한 모습이었던 거죠. 그런데 생각해보세요. 이미 손잡이가 없는 도끼날입니다. 이걸로 어떻게 공격을 했다는 걸까요? 앞뒤가 쉽사리 맞지 않았죠. 흉기라고 하기엔 부족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경찰의 눈에 띈 것이 있습니다. 바로 부엌 쪽에 있는 화로. 8월에 굉장히 더운 여름이었지만 어쩐 일인지 화로가 활활 타오르면서 부엌의 온기가 후끈했습니다. 자, 이렇게 용의자의 윤곽이 뚜렷이 나오지 않은 채 사건 발생 4일 후인 8월 9일 딸 리지가 부엌 화로에서 자신의 드레스를 태우는 것을 목격했다라는 증언이 나오게 되는데요. 경찰이 추궁합니다. 하지만 리지는 옷에 페인트가 묻어서 못 입게 된 옷을 그냥 태우는 것 뿐이었다라고 말했죠. 그런데 물론 이 보든 집이 굉장히 부유한 사람들이긴 했지만 마을에서는 구두쇠라고 소문이 자자했습니다. 특히나 1890년대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안 입는 옷이 있다? 이걸 버리기보다는 천을 걸레로라도 활용하는 생활 습관이 있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옷을 뭐가 묻었다고 태워버린 리지의 행동은 좀처럼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결국 둘째 딸 리지의 번복되는 진술, 조작된 도끼날, 그리고 옷을 태운 사실을 증거로 경찰은 8월 11일 사건 발생 7일 만에 리지를 유력한 용의자로 체포하게 되죠. 당시 이 사건은 세간의 엄청난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니, 딸이 부모를 도끼로 내리쳐서 살해했다라는 사실은 너무도 충격적이었기 때문인데요. 그러다 보니 언론은 앞다투어서 이 사건을 다뤘고 리지 외에도 이 보든 집안과 연루된 모든 사람들의 이름이 신문에 오르게 됩니다. 심지어 리지의 삼촌은요, 이 사람들에게 폭행까지 당하게 되면서 경찰이 신변 보호를 해야만 했죠. 당시 언론은 지금과는 좀 달랐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보든 부부의 시신의 상태와 살인 방식을 아주 세세하게 묘사했다고 하는데 너무 많은 정보가 밖으로 나가다 보니 대중이 느껴지는 분노가 쉽사리 사그라들지 않습니다. 리지가 체포가 됐고 재판 과정을 거치면서도 사람들은 계속 분노했고 과연 어떤 결과가 나올지 집중하고 있었죠. 그런데요, 막상 리지의 범행을 입증하기란 생각보다 쉽지 않았습니다. 우선 진술 과정에서 그녀가 변호사와 함께 있지 않았다라는 이유로 리지의 번복된 증언들은 재판에서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겁니다. 또 페인트가 묻었다고 주장한 드레스? 이미 불태워버렸어요. 그래서 사실 여부를 확인할 수 없었죠. 그 흉기로 지목된 의심스러운 도끼날 역시 혈흔이 발견되지 않아 어떤 중요한 흉기로 인정받기 어려웠습니다. 그러자 검사 측에서는요, 좀 낙담하기 시작했어요.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증거들이 힘을 발휘하지 못하게 되니까요. 결국 그러다 보니 리지가 어쩌면 옷을 다 벗고 부모를 살해했을 거라고 주장하기도 하는데요. 그렇게 재판이 뜨겁게 진행되던 중
검사층은 증거품으로 피해자의 부서진, 그러니까 이 부부의 많이 다쳐버린 이 두개골을 재판장에 가져와서 제시하기에 이릅니다. 그런데 이때 그곳에 있던 리지가 그 두개골을 보자마자 그 자리에서 실신해버리고 마는데요. 이런 극적인 상황이 연출되니까 배심원의 여론은 달라지게 됩니다. 아니, 두개골만 보고도 기절하는 저 연약한 여자가 어떻게 30번이나 도끼로 자신의 부모를 내리쳤겠냐? 라는 생각이 들게 된 거죠. 게다가 이어지는 재판에서도 검사 측은 리지가 범인이라는 결정적인 증거를 내놓지 못합니다. 그나마 범행일 전날 리지가 동네 약사에게 독약을 사려 했었다라는 정황이 밝혀지는데 리지로서는 망토에 뭐가 묻어가지고 그걸 닦기 위함이었다라고 주장했고 이는 받아들여지죠. 결국 거친 여론이 동정론으로 바뀌게 되고 1893년 6월 20일 사건 거의 1년여 만에 리지 보드는 무죄 판결을 받고 풀려납니다. 판결 직후에 리지는 눈물을 흘렸죠. 법원을 나오자 수많은 플래시를 터뜨리면서 기자들이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들 앞에서 한마디 남깁니다. 전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여자입니다. 무엇이 그녀를 행복하게 한 것일까요? 리지가 석방된 후에 진짜 범인이 누구냐 이걸 밝혀내려는 노력은 있었지만 수사가 좀처럼 진척이 없었습니다. 어쩌면 검찰 측에서 수사 의지마저 사라지게 되었는지도 모르죠. 결국 보든 부부 살인 사건은 영구미제 사건이 돼버립니다. 하지만요, 동네 사람들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어째서인지 리지가 범인이라고 확신하고 있었죠. 어쨌든 이런 험한 분위기 속에서 사람들은 리지가 이 집을 떠나 이사를 갈 거라 생각했지만 아니요. 그녀는 꿋꿋이 동네에 남았습니다. 그리고 이제부터 리지에게는 아주 호화스러운 삶이 기다리고 있었죠. 사실 사망한 어머니 애비는 리지의 친모가 아니었습니다. 리지가 5살 때 만나게 된 계모였는데 그 두 사람의 사이가 그렇게 부드럽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리지는 새엄마가 아빠의 돈을 노리고 결혼한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었는데요. 그래서 아빠가 이 새엄마의 가족들에게 땅과 주택을 선물했을 때 굉장히 분노했다고 전해집니다. 부모가 사망한 이후 어쨌든 리지는 남게 됐는데 여기서 보든 부부의 사망 시각을 다시 봐야 합니다. 어머니 애비가 먼저 숨을 거뒀죠. 이로 인해 어머니의 재산은 아버지 앤드류에게 자동적으로 상속됩니다. 그런데 곧 이어서 아버지 앤드류가 사망했죠. 그렇다면 어머니 애비와 아버지의 재산은 합쳐져서 한꺼번에 친자식인 리지에게 돌아갑니다. 만약 아버지가 먼저 사망한 후에 새엄마가 죽었다면 아버지 재산이 새엄마에게 가고 새엄마의 재산은 새엄마의 가족에게 가는 거였죠. 그렇다면 혹시 리지가 이것을 치밀하게 계산하고 범행을 저지른 건 아니었을까요? 어쨌든 이런 의심은 있었지만 리지는 이미 무죄 판결을 받았고 자유와 부를 한꺼번에 얻게 됩니다. 이후 그녀는 이름을 리즈 베스로 개명합니다. 그리고 물려받은 재산으로 재판 한 달여 만에 새 집을 구매했죠. 집 내부에는 3명의 관리자들이 그녀를 보필해줬고요. 리즈 베스는 죽을 때까지 호화로운 여생을 보낸 것으로 전해집니다. 모든 이가 그녀를 범인으로 여겼지만 정작 리지는 아랑곳하지 않았던 것 같은데요. 보든 가족이 거주했고 또 그 부부가 살해당한 이 집은 현재 리지 보든이라는 이름으로 숙박업소로 변했습니다. 사실상 이곳은 이 동네에서 가장 유명한 관광명소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도 구글을 통해 예약이 가능합니다. 이뿐만 아니라
보든 도끼 살인 사건의 사건 현장이 복원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기념사진도 찍으실 수 있고 관련된 기념품을 구매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살인 사건의 기념품이라니 조금 기이한 것 같은데요. 딸이 부모를 도끼로 죽였지만 무죄로 풀려났다라는 끔찍한 사실 때문에 이 사건은 100년이 넘게 지금까지도 각종 책과 영화, 뮤지컬에서 각색이 되어서 시나리오로 만들어졌습니다. 여기서 공통점은 분명 리지가 무죄로 판명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과 작품은 그녀를 범인이라고 확신하고 있다는 거죠. 어쩌면 이 사건은 1890년대의 사람들이 어머 어떻게 연약한 여자가 도끼 살인을 저질러요? 라는 부분을 전혀 상상할 수도 없었기 때문에 당시의 시대적 착오가 가져온 오판의 대명사가 아니었을까요? 그러다 보니 이 사건 이름조차 리지 보든 도끼 살인으로 불리게 됩니다. 토요미스테리 디바제시카였습니다.